전날까지 모르던 지식을 머리에 채워가는 시기가 인생의 황금기다. 안녕하세요. 어떤 투자자의 독서 목록 어투독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읽었던 워렌 버핏 바이블의 후속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워렌 버핏 바이블 2021을 가져왔습니다. 저번의 책은 2016년까지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내용을 엮은 것이었죠. 이 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용을 엮은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장 주식 투자. 미분배 일개 기업. 벤저민 그레이엄의 금원처럼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인기도를 가늠하는 투표소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체를 측정하는 저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3년 동안 버크셔는 이익을 재투자했고 복리의 마법은 버크셔의 가치를 해마다 상승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버크셔 주가는 4번 폭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나는 주식 투자에 차입금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얼마나 하락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입금이 소액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무시한 뉴스가 숨가쁘게 쏟아지면 사람들은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는 좋은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난 53년과 마찬가지로 향후 53년 동안에도 버크셔 주가는 폭락을 맛볼 겁니다. 녹색 신호등이 곧바로 적색으로 바뀌는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금에 발이 묶이지 않은 사람에게 주가 폭락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때가 바로 키플링의 시프를 떠올린 시점입니다. 만일 모두가 흥분해 너를 비난할 때에도 내가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기다리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모두가 너를 의심할 때에도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세상 전부가 너의 것이라네. 내기에서 얻은 뜻밖의 투자 교훈. 2007년 2월 19일 나는 10년짜리 내기를 했고 약 9년이 지난 2017년 초에 그 경과를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모로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내 상대였던 프로테제 파트너스는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이 예상되는 펀드 오브 펀드 5개를 선정했습니다. 프로테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두둑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5개 펀드 오브 펀드의 관리자와 이들이 선정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단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두둑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과 보수는 푸짐한 고정 보수에 딸린 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펀드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 매니저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매년 평균 2.5%에 이르는 고정 보수가 5개 펀드 오브 펀드의 관리자와 이들이 선정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 분배되었으니까요. 다음은 4개의 최종 결과입니다. 5개 펀드 오브 펀드는 출발이 좋아서 2008년에는 모두 인덱스 펀드를 눌렀습니다. 그러더니 곧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9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인덱스 펀드에 뒤처졌습니다. 단언하건대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 흐름에 이상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조력자들은 거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되었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급한 보수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내기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대체로 합리적이지만 가끔 미친 듯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때 기회가 생깁니다. 이 기회를 잡는 데에는 대단한 지성도, 경제학 학위도, 월스트리트 전문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집단적 공포와 관계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본 요소 몇 개에 집중하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오랜 기간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개념치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프로테제와 나는 기부금 100만 달러를 조성하기 위해 제로 쿠폰 장기국채를 액면가 50만 달러에 각각 매수했습니다. 10년 후 50만 달러가 상환되는 이 채권의 원가는 31만 8,250달러여서 액면가의 64%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프로테제와 나는 이 채권을 계속 보유해 2017년 말 만기 상환액 100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기를 5년 남겨둔 2012년 11월 우리 채권이 액면가의 95.7%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만기 수익률이 연 0.88%였습니다.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 불균형을 발견한 프로테제와 나는 국채를 매도해 버크셔 비주 1만 1200주를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투자는 장래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위험은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2년에는 이른바 무위험 장기국채가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투자기간이 1일, 일주일, 1년이라면 주식이 단기국채보다 훨씬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 대비 적정 주가 수익 배수로 매수해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채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내기 기부를 하기 위해 사둔 채권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버핏이 보기에 채권 가격은 비싸졌고 주식은 여전히 좋아 보여서 채권을 팔고 주식을 샀습니다. 내기에서 얻은 마지막 교훈입니다. 중요하면서 쉬운 결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매매를 삼가십시오. 10년 동안 내기에 참여한 200여 명의 헤지펀드 매니저는 틀림없이 수만 번에 이르는 매수, 매도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프로테제와 나는 조사, 통찰, 재능, 그 어디에도 기대지 않은 단 하나만 결정했습니다. PER100이 넘은 국채를 매도해서 버크셔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5년 동안 국채에서 나오는 이익은 증가할 수 없다고 보았고 경기가 그저 그런 수준이더라도 유보이익에 힘입어 버크셔의 내재가치 증가율은 연 8% 이상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8%의 수익이 0.88%의 수익을 누를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챕터에서 버핏이 내기에서 얻었다고 말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펀드 매니저는 인덱스 펀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펀드 매니저들의 보수입니다. 매니저들은 고정 보수에 더해 성과 보수를 받죠. 성과가 좋으면 고정 보수와 성과 보수를 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안 좋을 땐 고정 보수만 받죠. 시장이 좋으면 매니저와 투자자는 돈을 벌고 시장이 안 좋으면 매니저만 돈을 법니다.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투자자에게 불리한 겁니다. 매니저들은 안 좋은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자금과 위험 모두를 부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기로 보면 채권은 주식시장에 비해 수익률은 낮고 위험은 높다는 사실입니다. 버핏이 정의하는 투자의 위험은 장기간 구매력이 상실될 위험입니다. 단기 가격의 변동은 위험이 아니라는 거죠. 빅맥 10개를 사먹을 수 있는 돈을 투자했다가 10년 뒤에 빅맥 10개도 못 사먹게 되는 것이 위험입니다. 이것이 구매력 상실입니다. 낮은 금리의 채권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적을 뿐 구매력을 유지해주지 못합니다. 수익률이나 위험도 면에서 주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버핏의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고 단순한 의사결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버핏의 경우 10년 동안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수익률이 낮은 채권을 팔아 수익률이 괜찮은 버크셔의 주식을 산 거죠. 잦은 의사결정, 즉 잦은 매매는 비용을 늘릴 뿐입니다. 좁은 영역에 집중하기.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능력 범위를 관리한다면 더 확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범위는 좁히고 훨씬 더 깊게 파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읽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기업을 파악하고 대부분의 경쟁자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찾아내려고 합니다.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능력 범위를 최대한 키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내 능력 범위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도 현실적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1951년 1월 나는 가이코의 로리머 데이비드슨을 만나면서 보험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내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매업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된 일이라서 하기 싫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좁은 영역에 대해서나마 남들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있다면, 빈번하게 매매하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면 승산이 매우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매우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에게 훌륭한 전략은 전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학문가와 치과를 겸하는 의사에게 치료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범위를 좁혀 전문화하는 것입니다. 워런과 나는 원치 않아서 전문화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방식을 추천할 수는 없군요. 단 하나라도 매우 잘 알면 언젠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IBM의 토머스 왓슨 1세는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부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찰리와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도 10중 8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 범위는 버핏과 먼거가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우리는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무엇을 잘 모르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버핏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도 남들처럼 잘 모르지만 적어도 무엇을 모르는지는 안다 라고 말이죠. 당연하지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생긴다라고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버핏처럼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능력 범위를 늘리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밖으로는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매수의 적기는 당신은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버크셔가 보유한 막대한 현금은 주식 매수를 꺼리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나는 확률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보험업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에만 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사례보다 훨씬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합니다. 나는 주식을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 시점은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고
금전적 심리적 충격까지 버텨내기로 각오한 사람이 아니라면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들이 농지 시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농지를 보유하듯이 주식 시세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 매수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닥 시점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50% 이상 폭락해도 느긋한 태도로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가 폭락에 대응하려 하거나 남의 이야기에 휘둘린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공포에 무너지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바이러스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은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니까요. 오늘이 매수 적기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1에서 2년 보유하면 좋은 실적이 나올지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에서 30년 보유한다면 좋은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시대는 끝났나? 나는 유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는 상속받는 돈의 90%를 인덱스 펀드로 보유하게 됩니다. 증권업계에서 인덱스 펀드를 권유하지 않는 것은 팔아도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은 미국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산운용업계의 실상을 보면 운용을 잘해서 버는 돈보다 판매를 잘해서 버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버핏은 증권업계의 뼈 때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들의 핵심 역량은 투자가 아니라 판매라고 말했었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하는 경고입니다. 버핏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죠. 초과 수익의 어려움. 지난 5에서 15년 버크셔의 실적이 S&P 500보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버크셔의 장기 수익성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수익률이 S&P 500보다 높다는 쪽에 내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운용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초과 실적을 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약속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재산의 99%를 버크셔에 넣어두겠다는 약속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실적을 포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버크셔가 형편없는 실적을 내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세상에는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크셔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락, 폭락 등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큰 이익을 내는 것이죠. 지난 10에서 20년은 코로나를 제외하면 미국 시장은 순풍을 탔으니 버크셔의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위장 기업 인수. 버크셔가 고수하는 기업 인수 지침. 버크셔의 가치를 높이는 4대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기업 인수. 2. 우리 자회사와 어울리는 협력회사 인수. 3. 우리 자회사들의 매출 증대 및 이익률 개선. 4. 우리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투자이익. 우리가 찾는 대규모 기업의 핵심 특성은 연속적인 경쟁력,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진, 높은 순유형 자산 이익률, 매력적인 내부 성장률, 합리적인 인수 가격입니다. 2017년 우리가 검토한 거래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합리적인 인수 가격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낙관적인 인수자들은 이런 가격도 상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기업들은 왜 이토록 인수에 열광할까요? 대개 의욕적인 사람들이 CEO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CEO가 인수를 갈망하면 인수를 정당화하는 예측 자료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반면에 버크셔는 자기 자본 기준으로 인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채를 매우 꺼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채를 꺼리지 않았다면 그동안 우리 수익률이 더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리와 나는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돈을 벌려고 피 같은 돈을 거는 행위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50년 전부터 우리가 유지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침을 고수할 것입니다. 남들이 경솔하게 뛰어들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3장 자본 배분. 5개의 과수원과 하나의 버크셔. 첫 번째 과수원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자본을 배분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기 경제성이 밝고 경영상태가 훌륭한 기업의 전부나 일부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이는 것입니다. 버크셔 숲에서 여전히 가장 값진 과수원은 우리가 경영하는 수십 개 비보험 자회사들입니다. 작년 비보험 자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은 168억 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세금, 취급이자, 경영자 보상, 구조조정 비용, 감가상각비, 상각비, 본사 일반 관리비 차감 후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은 월가와 다릅니다. 월가에서는 줄곧 조정 에비타를 내세우는데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비용들조차 차감하지 않고 산출한 이익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이 비용이 아니라면 주주들이 주는 선물인가요? 구조조정 비용은 어떤가요? 버크셔에서도 구조조정이 수십 번 진행되었고
그 비용은 항상 주주들이 부담했습니다. 한 번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개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개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이어서 그가 직접 답을 말했습니다. 4개. 꼬리를 다리로 부른다고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나 링컨이 이 말을 월스트리트에서 했다면 따돌림 당했을 것입니다. 버핏은 조정 에베따를 비판합니다. 그냥 비판이 아니라 명백히 틀렸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겠네요. 에베따는 감가상각, 이자, 스톡옵션 비용을 제외한 이익이죠. 버핏이 보기에 이것들을 비용으로 잡지 않는 것은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버크셔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과수원은 주식 포트폴리오로 대개 거대 기업들의 지분 5에서 10%로 구성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38억 달러이고 2019년엔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투자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보다 매년 피투자 회사에 유보되는 막대한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요 피투자 회사들은 모두 경제성이 탁월하며 대개 유보이익 중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합니다. 유보이익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버크셔의 지분이 증가하면 우리는 매우 흐뭇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6년 동안 버크셔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자사주 매입 덕분에 우리 지분은 12.6%에서 17.9%로 증가했습니다. 피투자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유통주식이 감소하면 투자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자가 됩니다. 유보이익에 대한 버핏의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유보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버핏이 강조하는 스노우볼, 즉 복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가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벌어들인 이익, 유보이익을 재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보이익을 재투자했을 때 20%의 성장이 확실시하다면 무조건 재투자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이득입니다.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투자자에게는 확실한 이익이 됩니다. 배당은 어떨까요? 배당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만큼 이익이 줄어들죠. 투자자에게는 기업이 유보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버크셔의 세 번째 과수원은 동업자와 함께 경영권을 확보한 기업 4개입니다. 우리 지분은 크래프트 하인즈 26.7%, 퍼카디아 50%, 일렉트릭 트랜스미션 텍사스 50%, 파일럿 플라잉 제이 38.6%입니다. 이들 기업의 2018년 세후 영업이익 중 우리 몫은 약 13억 달러입니다. 버크셔의 네 번째 과수원은 연말 보유액이 1120억 달러인 미국 국채 및 기타 현금성 자산, 그리고 잡다한 채권 200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재난에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을 200억 달러 이상 항상 보유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위 금액 중 일부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곳에 잘 숨겨둘 것입니다. 버크셔의 재무 상태는 항상 요새처럼 견고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값비싼 누락의 실수와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치는 실시도 저지를 것입니다. 때로는 툼의 탓에 버크셔 주가가 폭락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금 부족 상태에 빠지는 위험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시장성 지분증권 보유량을 늘리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시장 전망이 아닙니다. 찰리와 나는 다음 주나 내년 주가 흐름이 어떨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측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매력적인 기업의 일부 가치가 주가보다 높은지 분석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할 뿐입니다. 버핏의 말에 따르면 시장 전망, 즉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버핏의 능력 범위 밖입니다. 버핏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기에 항상 막대한 양의 현금을 보유합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주식을 사야 하는데 언제 폭락할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과수원은 보험회사 집단입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창출한 자금으로 나머지 4개의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플로트는 장기적으로 무이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플로트는 먼저 받고 나중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험금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버크셔는 보험회사이기에 현금이 마를 일이 없고 그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돌려줘야 되는 돈 이상으로 불립니다. 버크셔의 내재 가치는 소중한 자산이 가득한 우리 숨 4개의 가치를 더한 다음 유가증권 매각 시 부과되는 적정 세금을 차감하면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버크셔의 가치는 우리 과수원 5개를 하나로 결합할 때 극대화됩니다. 하나로 결합하면 우리 자본 대부분을 객관적으로 매끄럽게 배분할 수 있고 조직 전체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고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간접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버크셔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큽니다. 버크셔의 내재 가치는 5개의 과수원에서 나오는 이익의 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비용 등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이 버핏의 말입니다. 남아있는 주주의 관점. 우리가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주식을 팔고 떠나는 주주와 남아있는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물론 주식을 팔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자사주 매입이 주는 이익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자사주 매입을 매우 조심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시장에 매수세가 있는 것이 팔고 떠나는 주주에게 조금은 이익이 됩니다. 반면 남아있는 주주에게는 확실히 이익이 됩니다. 떠나는 주주가 매도하는 가격이 내재가치 1달러당 90센트에 불과하다면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할 때마다 증가하는 주당 내재가치는 모두 남아있는 주주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자사주를 매입할 때에는 가격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가격에 무턱대고 자사주를 매입하면 가치가 파괴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홍보에 몰두하는 CEO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버핏은 자사주 매입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야 됩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나 자사주를 사는 것이나 같습니다. 싸게 사야 되죠. 두 번째는 가용 범위 내의 자금으로 사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에 써야 할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안 되겠죠. 지난 54년 동안 우리는 버크셔를 떠나는 주주가 아니라 남아있는 주주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찰리와 나는 분기 실적에 관심을 둔 적이 없습니다. 버크셔는 모회사 차원에서 분기 목표를 설정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회사 경영자들 역시 함부로 분기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끼는 기업 문화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찰리와 나는 경영자들이 월스트리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회계와 운영 분야에서 온갖 불건전한 행태를 지켜보았습니다. 찰리와 나는 애널리스트나 해설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주 동업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숫자들을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버핏이 말하는 투자의 정의는 미래의 구매력을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념을 사업에 대입하면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진 버핏과 버크셔에서 당장 다음 분기의 이익을 위해 미래 이익을 훼손시키는 의사결정이 내려질 리가 없겠죠. 이것이 버크셔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사주 매입 기준. 과거 여러 연차 보고서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자사주 매입과 터무니없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크셔는 1. 찰리와 내가 판단하기에 주가가 내재가치보다 낮고 2.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도 현금이 충분할 때에만 자사주를 매입할 것입니다. 내재가치는 절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 내재가치가 1달러이고 주가가 95센트라면 찰리와 나는 서둘러 자사주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에는 가끔 버크셔의 내재가치 대비 주가가 적당히 낮았으므로 50억 달러를 들여 자사주 약 1%를 매입했습니다. 내재가치 대비 주가가 더 내려가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를 떠받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버크셔와 다른 복합기업의 차이. 흔히 버크셔는 복합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복합기업은 다양한 자회사를 마구잡이로 보유한 지주회사를 가리킵니다. 역사를 조금만 보면 우리가 전형적인 복합기업과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복합기업들은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에만 전념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인수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복합기업들은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기업을 인수할 때도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복합기업들은 이 과도한 가격 문제의 해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회사의 주식을 고평가 상태로 만들어 인수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복합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고평가 상태로 만드는 수단은 흔히 선정기법과 창의적 회계 조작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좋게 보아도 속임수였고 때로는 사기였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거래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좋아하고 언론은 다양한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인기 주식에 치솟는 주가가 착각을 현실로 둔갑시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파티는 결국 끝나게 되며 많은 기업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밝혀집니다. 처음에는 언론, 애널리스트, 투자은행들로부터 천재 기업으로 찬양받았으나 결국은 쓰레기 기업으로 전락하는 복합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합기업은 평판이 매우 나쁩니다. 찰리와 나는 우리 복합기업 버크셔가 경제성이 좋고 경영자가 훌륭한 다양한 기업의 전부나 일부를 보유하기를 바랍니다. 버크셔가 경영권을 확보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버크셔의 직물 사업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 기업의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고전하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의 지분을 일부만 보유하는 편이 더 수익성 높고 재미있으며 편하다는 사실을 찰리가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 복합기업은 지배 기업은 물론 비지배 기업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 오로지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경영자의 능력과 인품, 기업의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을 가장 타당하게 배분할 것입니다. 이 전략에는 노력이 적게 들어갈수록 더 좋습니다. 다이빙 경기에서는 난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지만 투자에서는 난도가 높다고 수익성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주주 지분 늘린 자사주 매입. 버크셔의 가치 대부분은 4개 기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3개는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이고 1개는 지분 5.4%만 보유한 기업인데 4개 모두 보석 같은 기업입니다. 가치가 가장 높은 가보는 우리 손해보험 사업으로
53년 동안 버크셔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보험사들은 보험업계에서 유례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보험사들은 재무 구조가 건전한 데다 버크셔의 비보험 자회사들로부터 매년 막대한 현금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주식 중심의 투자 전략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 보험사 대다수는 규제와 신용등급 문제 탓에 주로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 버크셔의 보험사들이 보유한 플로트는 1380억 달러입니다. 플로트는 우리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과 채권 또는 단기 국채 같은 현금성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버크셔가 보유한 막대한 플로트 총액은 향후 장기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지금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공짜 자금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리했던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가보는 버크셔가 지분 100%를 보유한 BNSF로 물동량 기준 미국 최대 철도 회사입니다. 세 번째 가보는 지분 5.4%를 보유한 애플입니다. 네 번째 가보는 우리 지분이 91%인 버크셔의 서웨이 에너지입니다. PH는 매우 이례적인 공익기업으로 우리가 보유한 21년 동안 연간이익이 1억 22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버크셔의 4대 가보에 대한 여러분의 지분을 높이려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활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우리는 247억 달러를 들여 A주 8998주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주 지분 확대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여러분은 한 푼도 안 쓰고 버크셔 모든 기업의 지분을 5.2% 높였습니다. 버크셔의 애플 투자는 자사주 매입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018년 중반 매수를 완료했을 때 버크셔가 회사 계정으로 보유한 애플 지분은 5.2%였습니다. 이 지분의 취득 원가는 360억 달러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연평균 7억 7,500만 달러에 이르는 배당을 정기적으로 받았고 2020년에는 일부 지분을 매도해 11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매도했는데도 보시다시피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 지분은 5.4%입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지분이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끊임없이 자사주를 매입해 유통 주식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도 버크셔 자사주를 매입했으므로 이제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보유한 애플 지분은 2018년 7월보다 무려 10%나 증가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집니다. 자사주 매입은 탁월한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 버크셔는 초과 현금 중 200억 달러만 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편이 낫지 않나요? 지극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내 후계자가 채택하고 싶을 법한 대안이군요. 나도 단기 국채보다는 인덱스 펀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략을 2007에서 2008년에 실행했다면 2008에서 2009년 말에 자금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매우 신속하게 10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그때는 단기 국채가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자본을 배분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S&P 500보다 더 유리한 투자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절호의 기회에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거대한 기업이 현금을 다소 넉넉하게 보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잡으려면 거액을 매우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20에서 30년 동안 하늘에서 금이비처럼 쏟아지는 기회가 두세 번 올 것입니다. 그때는 빨래통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큰 혼란에 휩싸이면 사람들은 지브롤터 바위산처럼 안심하고 의지할 대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자금 제공의 나쁜 시점. 지난 세계금융위기 기간에 버크셔는 일종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준이 매우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 조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자금이 필요했던 많은 기업이 최근 매우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은 공황에 빠졌지만 연준이 대응에 나서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나리오에 따라 자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금을 조달하기 좋은 시점이므로 자금을 제공하기에 나쁜 시점입니다. 미국에는 좋은 일이지만 버크셔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버핏의 지금은 자금 조달하기 좋은 시점이므로 자금을 제공하기에는 나쁜 시점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하워드 막스가 말한 사이클 법칙이 떠올라 덧붙입니다. 버핏이 말한 자금을 조달하기 좋은 시점은 막스가 말한 최대로 완화된 신용 가용성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빌리기 쉬운 시절이죠. 막스는 최대로 완화된 신용 가용성은 사이클의 끝에서 나타나며 최고로 비싼 가격 그리고 최저 잠재 수익률과 함께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아무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점에는 투자하기에 좋은 시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버핏이 말한 자금 제공은 투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버핏의 지금은 자금을 조달하기 좋은 시절이므로 자금을 제공하기에 나쁜 시점입니다. 라는 말은 막스의 최대로 완화된 신용 가용성은 최고로 비싼 가격, 최저 잠재 수익률과 함께 나타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죠. 사이클의 반대쪽에선 신용경색, 최저가격, 최대 잠재 수익률이 함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기가 버핏에게는 자금을 제공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 이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사주 매입은 이익 분배의 한 방법? 최근 자사주 매입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반대가 정치적으로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의 개념은 매우 단순해서 주주들에게 현금을 분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원칙은 두 가지여야 합니다. 첫째,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유보해야 합니다. 둘째,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을 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행에 편승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자사주 매입도 남아있는 주주들에게 유리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면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넉넉히 유지하고도 남는 자금으로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은 상태라면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커다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버크셔는 주주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처럼 생각하는 기업에 즐겨 투자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우리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버크셔의 주가는 낮지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버크셔 주가가 1월과 2월 자사주 매입 시점보다 30%나 하락했는데도 왜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버크셔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케인스도 말했듯이 상황이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뀝니다. 버크셔의 내재 가치가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내가 항공사 주식을 매수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자사주 매입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이나 자사주를 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둘 다 싸게 사야만 유리합니다. 만약 내가 투자한 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고평가된 주식을 사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비싼 가격에 그 주식을 파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겁니다. 자사주도 같습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가 우리 회사 주가가 비싼데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당장 그 비싼 가격에 주식을 팔고 떠나는 주주들만 좋은 겁니다. 사장 회계 평가, 플로트와 이연법 인쇄. 대부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은 부채와 자기자본 두 가지입니다. 버크셔가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은 두 가지 더 있지만 먼저 전통적인 원천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는 부채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들은 부채를 많이 사용해야 ROE가 상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지만 예측 못한 시점에 부채 조달 원천이 막혀버리면 이는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대개는 승리하지만 가끔은 목숨을 잃는 러시안 룰렛과 같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큰 보상을 받지만 회사가 망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러시안 룰렛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버크셔에는 미친 짓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없어도 되는 돈을 벌려고 피 같은 돈을 걸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기자본 3,490억 달러는 미국 어느 기업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오랜 기간 이익을 모두 유보해 복리의 마법으로 증식시킨 덕분에 값진 과수원들을 인수해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익을 모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면 우리 자기자본은 1965회계 연도초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2,200만 달러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채와 자기자본 외에 버크셔는 다소 특이한 자금 조달 원천 두 가지로 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는 플로트가 규모가 더 큽니다. 플로트는 지금까지 우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자기자본보다도 유용합니다. 플로트에서 보험 영업이익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돈을 공짜로 쓰면서 대부분 해외 이자까지 받은 셈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과가 항상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도 그 손해 중 우리 몫을 분담하게 되며 그 규모는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험사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튿날부터 인수할 기업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자금 조달 원천은 이연법 인쇄입니다. 이연법 인쇄는 언젠가 납부해야 하므로 부채지만 납부할 때까지는 무이자 자금입니다.
우리 이연법인세 505억 달러 중 147억 달러는 보유 주식의 미실현 이익에서 나옵니다. 현재 자본이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율은 21%지만 실제로 이 부채에 적용되는 세율은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의 법인세율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을 뒤로 미루어 이연법인세를 늘리더라도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이연법인세는 다시 감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자산을 더 매입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유지되는 한 이 자금 조달 원천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버크셔의 자금 조달 기반은 주로 유보이익을 통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이 유보이익을 잘 활용해서 매력적인 자산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유보이익과 복리의 기적. 1924년 당시 경제학자 겸 재무상담사였던 에드거 로렌스 스미스는 주식 장기 투자를 출간했습니다. 이 알팍한 책이 투자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주식 수익률이 채권보다 더 높고 디플레이션 기간에는 채권 수익률이 주식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매우 합리적인 듯했습니다. 그의 책은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연구는 실패를 기록한 것이다. 선입견이 사실 앞에서 무너진 기록들이다. 스미스의 핵심 통찰을 잘 설명해주는 글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쓴 서평입니다. 스미스가 제시한 가장 중요하고 참신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훌륭하게 경영되는 제조회사는 이익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적어도 실적이 좋은 해에는 이익의 일부를 유보해서 사업에 재투자한다. 따라서 건전한 제조회사에는 복리자 요소가 있다. 건전한 제조회사의 실제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복리로 증가한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나서도 말이다. 스미스의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투자자들 왜 유보이익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카네기, 록펠러, 포드 등 거부들이 막대한 유보이익을 재투자해서 계속해서 이익을 더 키워왔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과 달리 이제는 투자자들이 유보이익 재투자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케인스가 참신하다고 말한 개념을 배웁니다. 저축이 복리로 늘어나면서 기적을 낳는다는 개념 말입니다. 버핏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유보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했네요. 유보이익을 재투자하는 것이 복리의 핵심입니다. 유보이익을 저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0% 이자가 붙은 예금에 넣어두었다가 1년이 지나면 11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이 유보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10만 원을 찾아서 사용하고 100만 원만 다시 예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리 효과는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론 계속 10만 원의 유보이익만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10만 원의 유보이익을 재투자해서 110만 원을 예금하면 다음 해엔 11만 원의 유보이익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유보이익을 재투자했을 때 10년 뒤엔 원금이 235만 원이 되고 유보이익은 23만 원이 발생합니다. 20년 뒤엔 원금은 611만 원이 되고 유보이익은 61만 원이 발생합니다. 30년 뒤엔 원금이 1586만 원이 되고 유보이익이 158만 원이 됩니다.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장기간 복리로 증식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식회사에서는 유보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주식이 다른 자산에 비해 가지는 우위이며 복리의 핵심입니다. 우리 피지배 회사들의 이익은 곧 우리가 보고하는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에서 매수한 비지배 회사들에 대해서는 받은 배당만 영업이익으로 기록합니다. 유보이익은요? 유보이익도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버크셔의 보고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기관에선 이런 이익의 민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한 누락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유보이익을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아니면 유보이익으로 자사주를 상당량 매입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회사의 미래이익 중 버크셔의 몫이 증가합니다. 요컨대 우리 피투자 회사들의 유보이익은 버크셔의 가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미스의 말이 옳습니다. 버크셔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는 유보이익으로 창출된 이익이 버크셔의 이익으로 잡히지만 50% 이하를 보유한 주식회사는 자회사가 아니기에 유보이익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버크셔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버크셔의 이익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말이네요. 5장 지배구조. 주주이사와 비주주이사.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평생 회사에 헌신할 유능하고 충실한 CEO를 발굴하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이사회가 이 과제를 제대로 해낸다면 다른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수 관련 법률 조정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래도 인수에 반대하는 전문가까지 회의에 참석시키는 CEO를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파는 인수를 갈망하는 CEO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수 전문가 2사람을 불러서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인수 제안에 대해 한 사람은 찬성하는 견해를, 한 사람은 반대하는 견해를 발표하게 하고 설득에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사례금을 10배 지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런 혁신을 너무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현재 시스템이 주주들에게는 부족할지 몰라도 CEO와
인수 관련 조언자 및 전문가들에게는 훌륭하니까요. 월스트리트의 조언을 받을 때 항상 유념해야 하는 오랜 경고가 있습니다.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되었는지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사회의 독립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핵심 요소 하나가 항상 간과되고 있습니다. 연 6회에 걸쳐 이틀씩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25에서 30만 달러를 받은 이사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이사가 다른 이사회에도 초청받아 연 소득 50에서 60만 달러를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처신하게 될까요? 새 이사를 구하는 CEO는 후보자가 훌륭한 이사인지 그 후보자가 참여했던 이사회의 CEO에게 확인할 겁니다. 후보자가 기존 이사회에서 회사 CEO의 보수나 기업 인수 포부에 대해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면 그는 후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새 이사를 찾은 CEO는 핏불이 아니라 코커스 패니어를 원하니까요. 이런 온갖 보수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갈망하는 이사는 거의 모두 독립성을 갖춘 이사로 분류되고 그 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이사는 독립성이 부족한 이사로 간주됩니다.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해서 모두가 현명해지거나 사업에 능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회사 이사들은 자기 돈으로 자사 주식을 산 경험이 있어서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주주가 아닌 이사들이 독립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네요. 독립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높은 임금을 받아가는 이사는 CEO와 임금에서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이 경우 이사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해도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주주에게 독립적인 것이죠. 반면에 주식을 보유한 낮은 임금을 받는 이사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요인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CEO의 독단적인 결정에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독립성을 가진 이사일까요? 버크셔가 계속해서 찾고 있는 이사는 사업에 정통하고 주주지향적이며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로봇 같은 기계적 절차가 아니라 생각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60년 전에도 유능한 CEO들의 목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업자로 대하겠다는 약속? 현재 버크셔의 소유권은 5개의 커다란 양동이에 들어있습니다. 한 양동이에는 설립자인 내 주식이 들어있습니다. 내 주식은 매년 다양한 자선단체에 분배되고 있으므로 이 양동이는 틀림없이 비워질 것입니다. 나머지 4양동이 중 2개에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이 들어있습니다. 한 기관 투자가는 인덱스 펀드로 투자 분야에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 중인 대형 펀드입니다. 다른 기관 투자가는 부유한 개인, 대학, 연금 수령자 등 다양한 고객의 돈을 운용합니다. 이런 액티브 집단이 버크셔를 선정해주면 기쁘겠지만 이들은 항상 더 유망한 투자 대상을 탐색합니다. 4번째 양동이에는 앞에서 설명한 액티브 기관 투자가처럼 매매하는 개인들의 주식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더 매력적인 종목을 발견하면 언제든 버크셔 주식을 매도할 것입니다. 5번째 양동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찰리와 나는 인간 이하일 것입니다. 이들은 미래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으로 굳게 믿는 100만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 우리와 합류할 때부터 떠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버크셔의 개인 주주들을 보면 우리가 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가들을 꺼리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업자들이 교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크셔의 주주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업자는 교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체되는 동업자가 극히 적기를 바랍니다. 친구, 이웃, 배우자가 빠르게 교체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까요? 1958년 필립 피셔는 대단히 훌륭한 투자서를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상장회사 경영을 음식점 경영에 비유했습니다. 음식점은 햄버거와 코카콜라로 식사 손님을 유치할 수도 있고 프랑스 요리와 와인으로도 식사 손님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하는 음식을 변덕스럽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잠재 고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들이 실제로 받는 서비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버크셔는 56년 동안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으로 유치한 고객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투자자가 좋은 실적을 낼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포지티브 섬게임이기 때문입니다. S&P 500 종목이 열거된 판자의 원숭이가 화살을 50번 던져 구성한 포트폴리오라 해도 함부로 종목을 교체하지만 않으면 장기적으로 양호한 배당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장, 부동산, 주식 같은 생산자산에서는 재화가 대량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자산 소유자 대부분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지 시간, 평정심, 충분한 분산 투자, 거래 비용 최소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더라도 투자자의 비용이 월스트리트의 수익이라는 점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숭이는 땅콩만 줘도 화살을 던지지만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크셔의 주주 자리가 나오면 우리는 버크셔를 잘 이해하고 원하는 새 주주들이 차지하길 바랍니다. 찰리와 나는 여전히 실적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동업자로 대우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6장의 버크셔의 기업 문화 챕터는 한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어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에 대해 많이 언급을 안 한 것이겠죠. 버크셔의 기업 문화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워렌 버핏 바이블 전편을 참고해 주세요. 7장 시장에 대한 관심. 순풍을 타고 가는 미국. 3월 11일이면 내가 미국 기업에 처음 투자한 지만 77년이 됩니다. 11세가 되던 1942년 나는 6세부터 모은 전 재산 114.75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내가 산 종목은 시티서비스 우선주 3주였습니다. 나는 자본가가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식을 산 시점에서 77 곱하기 2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인 1788년이 나옵니다. 1788년부터 1942년까지 77 곱하기 2년 동안 미국은 인구 400만 명의 신생국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룬 성과에는 숨이 막힐 정도라는 표현이 안성맞춤입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내가 114.75달러를 무보수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배당도 모두 재투자했다면 내 돈은 2019년 1월 31일 세금 공제 전 60만 6,811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투자 원금이 5,288배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연금기금이나 대학기금 등 비과세 기관이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약 53억 달러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비과세 기관이 펀드 매니저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조력자들에게 투자의 매년 자산의 1%만 보수로 지급했어도 원리금은 그 절반인 26억 5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지난 77년 동안 S&P 500의 실제 수익률은 연 11.8%였지만 기관의 수익률은 보수 탓에 10.8%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재정 적자 탓에 나라가 망한다고 줄곧 비관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77년 동안 400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주식 대신 114.74달러로 금을 3.25온스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재산이 지켜졌을까요? 금의 가치는 약 4,200달러로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을 때 1%에도 못 미칩니다. 이 황홀한 금속은 열정 넘치는 미국의 근처에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놀라운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1942년 이후 집권한 대통령 중 7명은 공화당에서 나왔고 7명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대통령 집권 기간에 미국은 우대금리가 21%까지 도달하는 장기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논란도 많고 값비싼 전쟁도 여러 번 치렀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기도 했고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락하기도 했으며 금융위기 등 수많은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겁나는 뉴스가 쏟아졌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버크셔의 번영을 이끌어온 요소는 유보이익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회계에서 유보이익에 해당하는 항목은 저축입니다. 미국인들은 저축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조상이 저축하지 않고 생산물을 모두 소비했다면 투자도 못했을 것이고 생산성 향상도 없었을 것이며 생활 수준도 개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찰리와 나는 버크셔 성공의 상당 부분이 이른바 순풍을 타고 가는 미국 덕분이라고 기꺼이 인정합니다. 만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이를 혼자서 이룬 성과라고 자랑한다면 도를 넘는 오만입니다. 그런 자랑은 노르망디 미군 묘지에 묻힌 전몰 장병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는 미국 말고도 전망 밝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77년 동안에도 우리 이익 대부분은 거의 틀림없이 순풍을 타고 가는 미국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순풍을 타고 가게 되어 정말 운이 좋습니다. 금이 아닌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나의 과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42년 3월 우리가 태평양전쟁에서 밀리고 있었으므로 나쁜 기사가 넘쳤습니다. 나는 시티서비스 우선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주가가 84달러였고 1942년 초에는 55달러였으며 3월에는 4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3월 11일 나는 아버지에게 세 주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11세였던 내가 가진 돈으로 세 주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고가인 38.25달러에 매수해 주었는데 종가는 37달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질 때까지 미국이 고전하는 양상이었는데도 시티서비스 주가는 계속 상승해서 2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27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던 나는 겨우 주당 1.75달러를 남기고 40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만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942년 3월 11일로 돌아갔다고 상상해봅시다. 당시 미국인들은 누구나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1만 달러를 인덱스 펀드를 사서 묻어두었다면 지금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무려 5,1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미국 기업들의 일부를 사서 계속 보유하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계 공부를 할 필요도 없었고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승 종목을 가려낼 필요도 없었고 매수 매도 시점을 선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미국이 계속 발전한다고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투자하는 평생에 걸쳐 미국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낼 것인가? 였습니다. 만일 그 무렵 비관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1만 달러를 금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1만 달러면 금 300온스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금은 지금도 300온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금을 안전 금고에 넣어두고서 들여다보거나 쓰다듬어도 산출물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금의 가치가 지금은 4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자산 대비 비생산적인 자산에 투자했다면 차이는 100배 넘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미국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1달러를 버는 동안 금 같은 가치저장 수단에 투자한 사람들은 1센트도 벌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에서는 상생관계. 미국과 중국이 무역에서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은 경제 부문에서 초강대국 지위를 오랜 기간 누릴 것입니다. 물론 긴장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에서는 상생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흐름을 좌우할 것입니다. 다행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유무역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유무역의 혜택은 너무도 크고 명백합니다. 세계가 발전하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원하는 상품을 수입하는 대가로 종이 쪼가리만 지급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역은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었지만 한쪽이 지나친 욕심을 부릴 때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무역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세계 발전을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는 무역.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탓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밀고 당기기는 있겠지만 무역 전쟁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최고 교육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역이 주는 혜택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므로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역 덕분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해지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부정적인 면은 눈에 잘 보이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미국이 신발 제조 경쟁에서 밀리면 노동자들은 해고당합니다. 이들이 55세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 무역의 혜택 따위는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혜택은 보이지 않고 비용만 보이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각 개인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교육할 책무가 있습니다. 혁신과 해자. 전통적인 해자보다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옳은가요? 일론은 전통적인 해자가 무릉덩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혁신에 의한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버핏은 전통적인 해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최근 혁신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자가 전보다 약해지는 측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해자를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일론이 해자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이 캔디 회사를 설립해서 우리와 대결을 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해자가 매우 튼튼하니까요. 가상화폐는 똥. 가상화폐 가격이 거품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생산적인 자산은 가치가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예술시대의 금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수익률이 연 0.5%에 불과할 것입니다. 희소성은 있을지 몰라도 산출물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주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장처럼 생산적 자산이라면 농장에서 나오는 산출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가상화폐는 비생산적 자산이라서 가격이 일시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끝이 안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이웃이 돈 버는 모습을 보면 영문도 모르는 채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덤비니까요. 나는 가상화폐를 버핏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저 관계일 뿐입니다. 남들이 똥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빠질 수 없다고 똥 거래에 뛰어드는 꼴입니다. 제품 반응을 실감하는 기법? 당신은 다이너스 클럽 대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선택했고 RC콜라 대신 코카콜라를 선택했는데 이런 제품이 성공할 줄 어떻게 예측했나요? 그동안 온갖 콜라가 쏟아져 나왔지만 진짜 콜라는 코카콜라입니다. 나는 RC콜라가 코카콜라의 절반값이더라도 마실 생각이 없습니다. 10대 소년이 여자친구 부모에게 시즈캔디를 선물하고서 친구에게 키스를 받으면 이후에는 캔디 가격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따귀를 때리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키스해주고 싶은 제품을 원합니다.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코카콜라가 처음 개발된 직후 누군가 우리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면 우리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카콜라의 맛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기 전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 듯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에 소문 기법이 나오는데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수집하기만 해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정규직은 감소하고 임시직만 증가하는 듯한데 향후 고용 문제를 어떻게 전망하나요? 200년 전에는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의 발전 추세 탓에 농민의 90%가 실직 위험에 처했는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나 1776년 이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는데도 지금 미국에는 탁월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일자리 1억 6천만 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이제 1인당 생산량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갈수록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미국인의 창의력이 바닥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사업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며 기꺼이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산업은 고전하고 혼란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차세대 혁신이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일은 모조리 로봇에게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입니다. 이제는 다시 대장장이가 되려는 사람도 없고 길에서 말똥을 수거해서 비료로 쓰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경제 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깊이 걱정합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탓에 세상에 막대한 돈이 풀려나면서 우연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려고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며 곧 지나갈 일입니다. 생산성 향상이 주는 과실을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계층에 조금 더 돌아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찰리와 나는 차파점에서 일했습니다. 손님이 완두콩 통조림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통조림을 꺼내서 상자에 담아 손님의 트럭에 실었습니다. 요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식품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그 유통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증조부는 이런 잡화점이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인 유통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창조적 파괴를 본 셈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창조적 파괴 덕분에 우리는 잡화점 일에서 벗어나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된 일이죠. 코로나19와 주식시장. 나는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국 경제의 미래를 확신했고 쿠바 미사일 위기에도 확신했으며 9.11 테러와 금융위기 역시 미국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와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고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에도 대처했고 미국에서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시점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고 지능이 높을지 낮을지도 모르며 특별한 재능을 타고날지 결함을 안고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시점은 1720년도, 1820년도, 1920년도 아닐 것입니다. 1789년 미국 독립 이후 사람들은 미국으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 231년 동안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국은 대단히 젊은 나라입니다. 찰리와 나 그레그 에이블의 나이를 더하면 미국의 나이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젊은 나라입니다. 이 짧은 기간이 미국이 이룬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1789년 미국 인구는 390만이었고 그중 70만이 노예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0.5에도 못 미치는 인구였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시장은 하루 만에 22%나 폭락했습니다. 1914년에는 주식시장이 약 4개월 동안 문을 닫았고 9.11 테러 당시에는 4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 같은 세계적 감염병이 돌면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수를 여러 번 곱해도 거기에 재료를 한 번만 곱하면 모두 제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순풍을 타고 가는 미국에 투자하더라도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미국에 부는 순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안전 마진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미국 주식은 대단히 훌륭한 투자 대상입니다. 1949년 벤저민 그레이엄이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식은 차트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라고 말이지요. 여러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좋아하던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지 주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업과 경영진을 정말로 좋아하며
기업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주식은 여전히 매우 유리한 투자가 됩니다. 아니면 미국에 투자해도 됩니다. 개별 종목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미국의 대표 주식을 매수해서 묻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남의 조언 덕분에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은 S&P 500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S&P 500 인덱스 펀드는 팔아도 남는 것이 많지 않으므로 금융사 직원들은 다른 상품을 권유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유지될까?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주식 등을 보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금리는 이상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없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돈을 계속 찍어내도 장기간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2억년 동안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도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요? 이제 더 많은 돈을 찍어내도 저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설을 검증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금을 계속 조달해도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된다면 나는 재무장관 자리라도 기꺼이 맡을 생각입니다. 골치 아플 일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최종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그 검증의 시대가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미국의 금리는 0%에서 2023년 현재 5.5%니까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저금리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전의 저금리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죠. 인플레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8장 보험 금융 테슬라의 보험 사업 진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온갖 자동차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일반 자동차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향후 가이코의 위험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GM 등 여러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보험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자동차 사업에 진출해서 성공하기 어려운 것처럼 자동차 회사가 보험 사업에 진출해서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행태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보험 사업에서 돈을 벌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9장 제조 서비스업 챕터도 스킵하겠습니다. 10장 버크셔 경영실적 보고 회계 장부와 현실 세계 괴리. 2019년 버크셔는 GAAP 기준으로 814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익의 구성을 보면 영업이익 240억 달러, 실현한 자본이득 37억 달러, 보유 투자 유가증권의 미실현 자본이익 증가로 인한 이익 537억 달러로 나뉩니다. 그들 이익은 모두 세후 기준입니다. 위 이익 중 537억 달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GAP에서 비롯된 이익입니다. 기업은 보유 주식의 미실현 손익 증감도 이익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작년 주주 서한에서 밝혔듯이 동업자 찰리 멍거와 나 둘 다 새 규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8년 이전의 GAP에서는 보유 주식의 미실현 이익은 실적에 절대 포함할 수 없고 미실현 손실도 오로지 일시적 손상으로 판단될 때에만 실적에 포함시키라고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한 2018년에는 우리 미실현 손실이 206억 달러였고 GAP 이익은 4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상승한 2019년에는 우리 미실현 이익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537억 달러로 증가했고 그 덕분에 GAP 이익이 814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시장의 변덕 탓에 GAP 이익이 무려 1900%나 증가한 것입니다. 찰리와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업이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며 실현이익이든 미실현 이익이든 분기 및 연간 투자 손익은 무시해야 합니다. 11장 학습과 삶의 지혜. 경영대학원 교육이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되나요? 우리는 인류 경영대학원 졸업생보다는 현명한 투자자의 팔짱을 깊이 이해하는 똑똑한 사람을 뽑겠습니다. 투자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제력이 중요하며 IQ가 아주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회계를 이해해야 하며 소비자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고등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을 몇 분 만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찰리는 내게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은 학계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탁월한 스승이었습니다. 덕분에 버핏은 가만히 앉아서도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법이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후 상황이 바뀐 탓에 버핏은 다른 기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래도록 살아갈 사람이라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전에 배운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8장은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보게 해주고 20장은 안전마진을 가르쳐줍니다. 엄청나게 값진 내용인데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업 금융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잘못된 내용을 가르칩니다. 학계에서 사용하는 근사한 공식과 멋진 교수법은 모두 허튼 소리입니다.
누군가 우아한 이론을 설명하면 조심하십시오. 만족 지연은 항상 오를까?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만족 지연 전문가입니다. 만족 지연을 실천할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만족 지연 능력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쳐서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족 지연을 하겠다고 지금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다고 가정합시다. 국채 수익률은 연 3%이고 이자 소득 세금을 내야 하며 연준의 인플레 목표는 2%이므로 실질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30년 후에는 디즈니랜드에 가도 지금만큼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저금리 환경에서 채권에 투자하면 장래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저축이 모든 환경에서 항상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후에는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니 영화도 보지 말고 디즈니랜드에도 가지 말라고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 지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1달러를 벌 때마다 2에서 3센트는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만 달러나 10만 달러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5천만 달러나 1억 달러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 지연은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뒤로 미루는 거죠. 버핏이 말하는 투자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뒤로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에 투자하면 오히려 만족의 양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또 적당히는 소비해야 한다고 버핏은 말합니다. 남의 자금을 운용하려면? 회사를 세워 다른 사람의 자금을 운용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1956년 뉴욕에서 오마하로 돌아와 나는 투자조합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남의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설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걱정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였습니다. 1956년 5월 7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와 그의 어머니, 나머지는 친척이었습니다. 나는 투자조합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읽어볼 필요도 없고 변호사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기본 원칙에 따라 평가받고 싶습니다. 내 말에 동의하신다면 펀드를 운용하겠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거나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은 겁에 질리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생각이 똑같다면 나는 펀드 운용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다면 펀드를 운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실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남의 돈을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키려는 원칙과 평가받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원칙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 수준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아도 대부분 거절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작은 규모로 운용을 시작해서 객관적인 실적을 쌓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쌓은 실적을 보고 확신한 부모가 전 재산을 맡기겠다고 할 때 최고의 실적은 어려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적정 실적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한 변호사는 내게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호사 일 그만두고 억만장자가 될 수 있나요? 나는 모차르트를 찾아간 청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청년이 교향곡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모차르트는 자네는 몇 살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23세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모차르트는 너무 어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하지만 선생님은 10세에 교향곡을 쓰셨잖아요. 라고 말하자 모차르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게 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행동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찰리와 나는 젊은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관한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IQ가 아무리 높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인간의 행동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 죽은 세계적인 지도자 리콴유가 평생을 거듭 강조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사용하라. 이 단순한 철학만 잘 따라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찰리와 나는 전혀 예상 못한 방식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밤 극단적인 행동을 봅니다. TV만 켜면 된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두 가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인생을 좀 더 살고 싶소. 돈으로 살 수 없는 두 가지가 시간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원했던 것도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였답니다. 나는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행운아이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엄청난 행운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질문자도 행운아입니다.
신용카드 대출과 투자. 최근 몇 년 동안 연방 기금금리에 비해 신용카드 금리가 많이 상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신용카드 금리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내게 투자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을 쓰고 있나요? 그녀는 얼마를 쓰고 있는지 대답했습니다. 금리가 아마 18%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18% 수익률은 나도 내지 못합니다. 18% 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다면 투자보다 대출금 상환이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딸에게 1000에서 2000달러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돈을 빌려 신용카드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금리인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딸에게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유리한 투자는 찾기 어려우니까요. 고금리 대출을 쓰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12% 수준이더라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장 버크셔 해서웨이와 S&P 500의 실적 비교는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65년부터 2020년까지 버크셔는 연봉리 수익률 20%를 기록했고 S&P 500은 1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 버크셔의 수익률이 S&P 500 대비 크게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버핏이 자주 말했듯이 버크셔의 운용 자금 규모가 커진 탓도 있을 것이고 저금리 탓에 주가 수준이 높아져 기업 인수가 많지 않은 탓도 있겠지요. 브록 1. 워런 버핏의 2020년 목요 졸업식 기념 인터뷰. 나와 여러분의 자리를 바꾸고 싶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적합한 평생 직업을 찾지 못했더라도 어딘가에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꼭 그런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아무 직업에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면,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는 회사라면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는 적합한 평생 직업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려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직업이라면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런 직업을 찾아야 하지만 누구나 졸업 후 곧바로 이런 직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직업은 어딘가에 존재하므로 여러분은 계속 찾아야 하며 그런 직장에서 여러분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직업을 찾으려면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잘 써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하며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해야 합니다. 전날까지 모르던 지식을 머리에 채워가는 하루하루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어떻게 하면 평생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독서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기심도 많아야 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내게 물어봅니다. 오로지 한 사람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고요. 사실은 톡서를 이용하면 우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등 역사상 모든 위인과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버핏의 말에 매우 공감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책을 집필하던 시기와 50년, 100년의 차이 나는데도 정말로 바로 앞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90세까지 살아오면서 큰 부자가 되고서도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매우 유명해지고서도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70세에도 활동하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 중에서는 실패한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70세까지 활동하면서 자녀, 배우자,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면 더 부유하고 재능과 명성이 뛰어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브록이 찰리 먼거의 2020년 목요 졸업식 기념 인터뷰.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인지 편향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인지 편향을 피하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첫째, 내가 저지른 실수를 되새깁니다. 둘째, 최대한 핵심을 파악해서 단순하게 처리합니다. 나는 안전마진이라는 공학 개념을 좋아합니다. 자기 생각을 강하게 저지하고 방해하는 스타일이며 무엇보다 멍청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많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른바 너무 어려움이라고 분류한 서류함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서류함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실수를 피하려면 자신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아야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실제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믿고 싶어 하는 인간 심리 때문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이 공부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편향의 하나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더 믿는 것도 역시 인지편향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인지편향입니다.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투자에 관한 나의 결정이라면 더욱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백신이 보급되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까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은 거시경제 예측을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버핏과 나는 유망한 기업에 투자했고 이후 우리는 순풍을 타기도 하고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순풍이든 역풍이든 우리는 계속 헤엄을 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방식입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째, 똑똑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예측을 더 잘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둘째, 당신도 사업에서 잘못 판단한 적이 있나요? 물론 나도 사업에서 잘못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특징입니다. 실수를 피하려고만 하면 용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예측을 잘하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멍청한 사람들만큼도 예측을 못합니다. 워런과 나는 매우 조심스러워서 이런 착각에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데 최고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과거 1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네,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시장이 과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경영 시스템과 보상 시스템이 매우 부실해서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양적 완화와 대규모 재정 적자의 결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그 결과를 어떻게 예상합니까?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만 내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돈을 찍어냈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경악스럽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칼텍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떤 교육 방식이 필요한가요? 칼텍이 체스나 포커를 교육한다고 가정합시다. 칼텍이 우승자를 배출하려면 체스나 포커를 매우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나는 칼텍이 대부분의 학생을 훌륭한 투자자로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훌륭한 체스 선수와 비슷합니다. 투자에는 타고난 자질이 필요합니다. 위험 수용도나 인내심 때문인가요?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지식도 풍부해야 하지만 기질과 만족 지원도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에는 인내심과 공격성이라는 기묘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둘을 겸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명확한 자기인식이 필요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뛰어난 사람 중에도 자신의 능력 범위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역시 능력 범위에 대한 이야기네요. 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기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나요? 실제로 포커를 해보면 자신에게 기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 수학 지식이 유용하긴 하지만 감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기질은 귀와 코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질을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기질에 관해서 워런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효과적인 투자 기법을 설명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즉시 이해하고 곧바로 받아들여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주고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그 기법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해하거나 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경험은 그렇습니다. 16세인데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조언을 들려주시겠어요? 어느 직업이든 열광적으로 추구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워런 버핏은 어린 나이에 열광적으로 투자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신문 배달 등으로 모은 돈으로 소액이나마 계속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자에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고 싶으면 일찍 시작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성공은 대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브록 3. 찰리 멍거의 2021년 데일리 저널 주주총회 Q&A. 낡은 해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해자가 등장합니다. 닷컴 버블 기억하시죠? 주기적인 광풍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장 경제에서는 미친 듯한 강세장도 오는 법입니다. 자본주의에는 이런 기간이 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기간을 잘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광풍에 휩쓸려 앞다투어 주식을 매수합니다.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행동은 도박과 같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의 심각성. 당신은 작년 주주총회에서 금융계의 과도한 행태를 지적했는데 이후 1년을 돌아볼 때 어느 분야에서 가장 심각했나요? 로빈후드 등 새로운 유형의 증권사에 유혹당한 초보 투자자들의 모멘텀 트레이딩이 가장 심각했다고 봅니다. 이런 활동이 없으면
우리 문명사회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간혹 인간의 탐욕과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이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거품을 멀리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이 넘치는데도 투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면 기질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런 기회도 잡으려 했다면 나는 현재의 위치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가는 대폭 상승했고 현금은 중앙은행의 정책 때문에 더 위험해졌는데 말을 바꿀 생각은 없나요? 지금처럼 금리가 낮으면 누구나 더 높은 PER에도 주식을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량 기업의 PER이 전보다 높은 것도 터무니없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기 광풍이 불 때 높은 PER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금리가 훨씬 더 내려간다면 나도 더 높은 PER의 주식을 매수할 것입니다. GDP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가치 투자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패시브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절대 구시대의 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 투자란 내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받으려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법은 절대 유행을 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훌륭한 투자자가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기업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도 있고 부실한 기업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 투자자는 자기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흥미롭게도 4-5 종목을 보유할 때보다 100 종목을 보유할 때 더 전문성 높은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완전히 미친 생각입니다. 4-5 종목을 선정해야 내 생각이 적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100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4-5 종목을 선정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것을 다악화라고 부릅니다. 나는 내가 잘 알며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2-3 종목을 보유할 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은행 주식이 다른 주식보다 더 안정적이어서 보유하나요? 현명하게 경영하면 은행업은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유능한 은행가보다 은행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고방식이 버핏과 같아서 절대 공경에 처하지 않는 은행가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은행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페이팔 스퀘어, 애플페이 같은 디지털 지갑인가요?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인가요? 나는 은행업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서 교환의 매체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말하자면 금의 인공 대체물입니다. 나는 금을 절대 사지 않으므로 비트코인도 절대 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여우 사냥에 대해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여우 사냥이 먹지도 못하는 동물을 쫓는 악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용한 체크리스트에 더 일찍 추가하지 않아서 아쉬웠던 사항이 있나요? 나는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서 돌아보며 다른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깨닫습니다. 투자는 어려운 일이므로 실수가 불가피합니다. 체크리스트 등 내가 사용하는 기법이 옳다고 생각하며 일찌감치 이 기법을 발견해서 잘 사용했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내 사례를 따르라고 추천합니다. 버니언의 철로역 정액신 구절이 떠오릅니다. 휘두를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칼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칼을 드리는 일뿐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리그 최고의 강타자에게 배트를 건네줍니다. 버핏이 말하는 배트와 멍거가 말하는 칼은 돈입니다. 그리고 강타자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자라 하면 예를 들어 애플이 되겠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되는 것과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터무니없다고 보나요? 세뮤얼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룩과 이 중 무엇이 나쁜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로빈 후드는 거래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매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로빈 후드 거래는 무료가 아닙니다. 로빈 후드는 고객들의 주문 정보를 판매하므로 무료를 가장해서 고객들에게 더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우 수치스럽고 저급한 영업 방식입니다. 로빈 후드 거래가 무료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의 잭마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BYD를 국유화하지 않을까요? BYD가 국유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나는 잭마가 매우 오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에 매우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중국이 경제를 매우 영리하게 관리했으며 미국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미국을 선호합니다. 중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이 이룬 성과는 높이 평가합니다. 거대 국가가 그토록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난 사례는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금융자산 보유자들에게만 유리한 탓에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요? 코로나19 탓에 부자가 더 부유해진다는 불평은 다소 부적절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용 가능한 대안 중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긴 했지만
의도했던 결과는 아닙니다. 전체 경제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연의 산물입니다. 필연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자유시장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 방식으로 부유해지는 자유시장 제도는 매우 짜증나는 시스템입니다. 모두가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큰 고통을 안겨주는 빈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게도 교과서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빈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초당 10만 달러로 인상해서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빈부격차에 대해 불평하지만 나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빈부격차는 부자를 더 부유하게 하고 빈자를 부자로 끌어올리는 국가정책에서 비롯된 우연의 산물이자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빈부격차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기업과 부자가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자들을 박대하는 주는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싱턴주는 실제로 부유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세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공부를 하려면 어떤 교육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나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설립 초기부터 기업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 방식을 중단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교육 방식이 마케팅 등 각 과목 교수들로부터 최고의 사례를 훔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본주의 역사부터 공부해야 하고 그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어떤 이유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학습 기법을 학습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오랜 인생에서 지속적인 학습만큼 유용했던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학습 기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게는 올바른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주면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아보았고 서둘러 통달해서 곧바로 쓰기 시작했으며 평생 사용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학습 기법이 없으면 우리는 엉덩이 걷어차기 시합에 출전한 외다리 선수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학습 기법은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전혀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머물다가 기술 혁신 탓에 그 범위가 빠르게 축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그 불리한 점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불리한 대로 살아가십시오. 달리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은 오래전부터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를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거듭 말하던 좌우명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하라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아는 상식처럼 들리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콴유처럼 효과적인 방법으로 끝없이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말라리아 습지에 현대 국가 싱가포르를 세웠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운 업적입니다. 실제로 그가 손댄 것은 거의 예외 없이 개선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비가 미국의 20%인데도 미국 의료 시스템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는 르콴유의 실용주의 사고방식 덕분입니다. 그는 매번 올바른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투자 분야에서 가장 새빨간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가장 역겨운 거짓말을 뽑는다면 거래 수수료 면제가 매우 유력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유형의 해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매우 강력한 해자를 많이 열거하지만 미국에서 한때 정부기관의 역할을 했던 독점 신문들이 지금은 거의 모두 망해가고 있습니다. 낡은 해자들은 계속 사라지고 새로운 해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특성입니다. 진화나 생물학과 비슷합니다. 오래된 종은 사라지고 새로운 종이 탄생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경쟁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훌륭한 투자자와 훌륭한 체스 선수를 비교한 당신의 인터뷰가 흥미로웠습니다. 퀸스 갬빗을 보았나요? 나도 한두 편 보았습니다. 체스가 흥미로운 점은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어느 수준 이상은 배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방대한 경험을 쌓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역시 현명한 사람은 꽤 훌륭한 투자자가 되어 일부 함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위대한 투자자나 위대한 체스 선수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 조합처럼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판단하거나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오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역사상 가장 현명한 인물로 꼽히는데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에게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있다면 그런 실수를 피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시 살 기회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빨리 늙고 너무 늦게 철든다입니다. 프랭클린은 물론 얼간이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떠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웬만큼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부유해진다고 해서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가난해진다고 해서 훨씬 더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투자를 할 때 기업 문화 분석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수십 년 전만 해도 소규모 신생업체였던 코스트코는 기업 문화 덕분에 현재와 같은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원가, 품질, 효율성, 명예 등 온갖 좋은 요소에 열광하는 강력한 기업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원칙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원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대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으면 평생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나는 기대 수준을 잘 낮추었으므로 유리했습니다. 간혹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뒤집어 생각하는 방식을 유용합니다. 로즈 블럼킨 여사가 포크셔의 기업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행동 원칙도 유용합니다. 여사의 좌우명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누구에게도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였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훌륭한 원칙입니다. 리콴유가 말한 처음에 올바르게 하라도 정말 훌륭한 원칙입니다. 인생의 유용한 원칙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네, 이렇게 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요약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